예, AO 공인 기준 중 법규 준수 기준과 재무 건전성 기준을 설명드릴 저는 관세법인 한주의 박주경 관세사라고 합니다. 이 AO 공인 기준 중에서 법규 준수 기준과 재무 건전성 기준은 다른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안전관리 그 공인 기준에 비해서 사실 뭐 그 AO 공인 기준의 항목 수라든지 아니면 제출되는 자료의 그런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AO 공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AO 공인 준비 자체에 있어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법규 준수와 재무 건전성 기준은 AO 공인에 있어서 반드시 충족을 시켜야 되는 필수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불충족 사항이 발견이 되는 경우에 AO 공인 자체가 불가한 그런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상시에 이 법규 준수와 재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법규 준수와 재무 건전성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우리나라 AO 공인 기준의 체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공인 기준 체계와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법규 준수와 재무 건전성 기준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규 준수 재무 건전성 분야에 있어서 저희 여러 가지 AO 공인을 준비하는 기업체들로 하여금 AO의 진입을 저해하는 그런 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지 여부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AO 공인 기준 책입니다. 우리나라 AO 공인 기준은 보시는 것처럼 법규 준수, 내부 통제 시스템, 그리고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6월 달에 WCO 세이프 프레임워크의 채택에 동의를 하였고 2007년 12월 관세법 개정을 통해서 AO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부터 시험 사업을 실시를 했고 이후에 2009년 9월경에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그리고 2009년 3월에 이 종합인증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에 관한 관세청 고시가 제정이 돼서 AO 제도를 정식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에 9개 업체가 최초로 AO 공인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삼성전자 등 이런 대부분 대규모 대기업들이 대부분 포함이 돼서 최초로 AO 공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나라가 최초로 이제 AO를 도입한 이후에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하는 것과 같이 AO 제도를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AO 공인 제도는 수입 분야, 그리고 수출 분야, 그리고 관세사 분야, 화물 운송 주선 분야, 그리고 보세 운송, 그리고 보세 구역, 그리고 선사, 항공사, 그리고 하역업 이게 총 9개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규 준수,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그리고 안전관리 총 4가지 항목으로 공인 기준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입이나 수출이나 관세사 등과 같은 이 공인 분야별로 이 공인 기준의 그 세부 내용들은 다소 조금 다르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법규 준수 공인 기준은 AO 공인 신청 시까지의 관세행정 법규 준수 이력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기준입니다. 신청업체나 아니면 신청인 그리고 그런 신청업체의 관리 책임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관세법 이외에 무역과 관련된 그런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요건들을 저희가 통상 인적 요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인적 요건하고 그리고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측정된 법규 준수도라는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할 것을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AO 공인 기준 관련된 규정에서는 80점 이상을 충족할 것을 기준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법규를 준수하고 그리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평가하고
발견된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을 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업무의 정확한 이행과 통관 적법성, 그리고 수출입 물품 관리 등에 관한 절차를 문서화하고 실행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회사 내부에 마련이 되어 있는 이런 내부 통제 활동들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고, 공인기준에서 말하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AO로 공인을 받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내부 통제에 대한 환경과 그런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건전성 기준 같은 경우에는 공인신청 업체가 관세행정 법규 준수와 그리고 수출입 공급망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인데요. 크게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의 재무 지표를 바탕으로 한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수출입 공급망 안전관리를 위하여 거래업체 관리 현황, 그리고 운송수단 관리, 출입 통제 관리, 그리고 인사 관리, 그리고 수출 물품 등에 대한 취급 절차에 대한 관리, 그리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관리, 그리고 우리 업무와 관련된 그런 정보 기술에 대한 관리, 그리고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현황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공인 기준 중에서 법규 준수와 재무 건전성 기준은 AO 공인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충족 시에는 AO 공인 신청 자체가 이제 각하가 되거나 아니면 AO를 공인받은 이후에도 이 법규 준수와 재무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AO 공인이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고, 그리고 이 내부 통제 시스템과 안전 관리는 법규 준수 및 안전 관리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툴 또는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AO 공인 기준과 다른 나라의 AO 공인 기준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 건데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AO 공인 기준은 법규 준수,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 그리고 재무 건전성, 안전 관리 크게 4개의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국은 그 WCO 세이프 프레임워크, 그리고 미국의 시티팩과 같은 글로벌 표준과 EU의 AO 제도 또는 일본의 AO 제도, 이런 주요 국가의 AO 제도 등을 참고를 해서 기존에 관세청이 운영하고 있었던 자율심사 제도라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제도와 같은 그런 민간 협력 프로그램, 그리고 종합심사 제도를 통합해서 2009년도부터 AO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인 기준은 법규 준수와 안전 관리를 적절히 혼합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통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화된 수준의 그런 공인 기준들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전 관리는 미국의 시티팩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인 기준은 WCO 세이프 프레임워크, 그리고 주요국의 공인 기준을 대부분 초창기에 수용을 하다 보니까 제도 도입 초반에는 그 수준이 현재보다 매우 더 엄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O 공인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AO 공인 준비 과정에서 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도 많은 보완을 요청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현재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나라의 공인 기준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일부 기준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하나 과거보다는 많이 완화된 수준으로 AO 공인 기준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2002년도 4월 달에 도입된 이 시티팩 공인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법규 준수나 내부 통제, 재무 건전에 대한 별도의 공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안전관리 중심의 공인 기준만 현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과거에 이 AO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기업의 경영 관리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입 신고 상황, 그리고
세관 법령 등의 성실 준수 여부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을 A, B, C, E 이렇게 4등급으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기업 분류 관리 제도, 저희가 MECM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시트팻 제도나 아니면은 기타 다른 나라의 AO에 관한 그런 규정, 그리고 국제적인 그런 표준들을 수용을 해서 기업의 신용 및 위해 요소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업 평가 기준으로 기업 신용 관리 제도 ECM이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AO 제도를 의미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AO로 공인된 기업을 CACC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사하게 그 공인 기준을 법규 준수와 그리고 안전 관리를 혼합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규 준수 기준에서는 공인의 자격 요건으로 2년간의 법규 위반 여부나 해관 요구 사항의 충족 여부 등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 건전성 기준에서는 기본적인 회계 정보의 신뢰성, 그리고 재무 지표를 통한 재무 건전성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내부 통제나 이런 안전 관리 나머지 2가지 공인 기준에 대해서는 미국에 비해서 다소 완화된 이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고, 내부 통제에 있어서는 저희 나라보다도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AO 도입 이전에도 기존에 기업에 대한 위험 관리, 그리고 이 위험 관리를 위한 제도들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종합검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수입 통관 관수화 프로그램과 법규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이후에 무역 원활화와 국제 무역의 안전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WCO 세이프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AO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2006년도에 수출 기업에 대한 AO를 최초에 도입한 이후에 수입 기업, 그리고 창고 운영업자, 그리고 물류업체, 그리고 관세사, 그리고 제조업체 분야에 대한 AO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인 기준들을 좀 비교를 좀 더 해보면, 먼저 법규 준수부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법규 준수 기준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법규 준수 이력에 대한 평가가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 신청업체, 그리고 신청인, 그리고 관세법에 규정된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그리고 무역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고요. 관세청의 기준에 따라 평가된 저희가 통합법규 준수도 점수라고 하는데, 그 점수가 AO 공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별도로 법규 준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중국은 중급 그 법 위반 여부, 그리고 수출입 업무 규범성, 그리고 해관 요구사항, 세관이죠. 저희 나라로 치면 해관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외부 신용 불량 기록을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무역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법규 준수도를 체계화해서 점수화하는 그런 기준들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위험 평가 등에 있어서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소에 대한 식별, 평가, 그리고 개선, 이런 위험 관리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이력 정보에 대한 관리 항목 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그 기준 자체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은 위험 평가나 아니면은 통관 적법성 유지를 위한 절차라든지, 이력 정보에 대한 관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수출입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절차는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조직기구에 대한 통제, 그리고 수출입 업무에 대한 통제 현황, 그리고 내부 감사에 대한 현황, 그리고 정보 시스템에 대한 통제 현황 등을 내부 통제 분야에서 점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NACCS라고 하는 전자통관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법규 준수,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통관 절차에 대한 적법성을 문서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관과 협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험 관리에 관한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고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부 통제 활동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부 감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공인 기준에서 말하는 문서화가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실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건전성 분야는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재무 건전성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AO 제도 도입 초기에는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AO 공인을 신청한 업체의 업무 실적을 같이 평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입 기업이라 그러면 몇 건 이상의 수입 그런 실적이 있어야 된다. 얼마 이상의 수입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이게 그 이후에는 삭제가 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다소 완화된 수준으로 재무 건전성에 대한 기준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기업이나 신청인의 관세, 지방세, 국세 등의 체납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고 재무 지표를 활용해서 그 재무 건전성의 상태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무 건전성은 점검을 하지 않죠. 그리고 중국은 재무 상태에 대한 판단은 그런 회계 정보나 그런 재무 지표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수익성, 납세 능력까지 같이 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무 건전성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유사하게 관세나 지방세, 국세 등 세금의 체납 여부와 재무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재무 건전성에 대한 기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시티팻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들 대부분을 채용을 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공인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그 세부적인 요구 사항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는 있긴 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서 공인 기준들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그 요구 수준들이 좀 엄격한 편이고요. 우리나라의 공인 기준으로는 안전관리 분야에 있어서 공인 기준으로는 거래업체에 대한 관리, 그리고 운송수단에 대한 관리, 그리고 출입통제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인사에 대한 관리, 그리고 수출 물품에 대한 취급 절차에 대한 관리, 그리고 관련된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관리, 그리고 정부 기술 관리, 교육과 훈련 관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AO 공인 기준의 구성 그리고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드릴 주요 내용인 법규 준수 그리고 재무 건전성 분야에 대한 공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법규 준수 기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법규 준수 기준은 AO 공인 신청 시까지의 그 AO 공인을 신청한 업체의 관세행정 법규 준수 이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AO 공인을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법령 준수 여부 그리고 법규 준수도 점수에 대한 기준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법령 준수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관세법에 규정된 그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관세법이나 관세법 이외에도 그런 무역과 관련된 법령 위반하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위반을 하였다 그러면 2년이 경과하였을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 준수도 점수에 있어서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된 그 법규 준수도 점수가 일정 수준 80점이죠. 80점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신청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결격 사유가 없이 그런 무역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되고 법규 준수도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법규 준수에 대한 기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공인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이란 공인 기준에 대한 업체의 이해를 돕고 공인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고요. 신청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이행을 하거나 충족시켜야 될 사항을 공인 기준별로 기술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일부 공인 기준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예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공인 기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고 반드시 이러한 예시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에서 나와 있는 예시를 충족을 시켜야만 그 공인 기준을 충족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시로 나와 있는 사항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공인기준을 충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업체들은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신청업체의 어떤 그런 사업 모델이나 아니면은 현황에 맞는 다양한 공인기준 이행을 위한 그런 자료의 준비나 실행 방법 등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규준수 공인기준은 저희 결격 사유에 대한 공인기준 1개, 그리고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공인기준 2개, 그리고 법규준수도에 대한 공인기준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결격 사유에 대한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인기준 이 가이드라인 표 가장 좌측 상단에 보면 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번호는 공인기준에 대한 일련 번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법규준수도 공인기준이 저희 가장 첫 번째 기준이기 때문에 1로 시작을 하고요. 그 이후에 그 법규준수도 공인기준 내에서도 세부 공인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렇게 일련 번호를 이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공인기준 1.1.1 세부적으로는 1.1.1.1에 대한 공인기준이 규정이 되어 있죠.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법 제175조, 여기서 말하는 법은 관세법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관세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공인기준 옆에 보시면 숫자와 그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1A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중 여기 숫자 1은 공인기준에 대한 그런 일련 번호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알파벳은 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 그 공인기준 중에 필수기준과 그리고 권고기준, 그리고 일부 필수기준, 그리고 일부 권고기준으로 공인기준을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 필수기준은 A호 공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인이 반드시 충족을 시켜야 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평가점수 3점을 만점이죠. 3점을 취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알파벳을 저희가 A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기준은 A호 공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인이 기초점수 1점이 되겠습니다. 기초점수 이상을 취득을 해야 되는 기준으로 알파벳으로 저희가 B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이 A호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권고기준의 요건 충족률이 일정 수준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안전관리의 경우 이 권고기준 그 점수의 70% 이상은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필수 기준은 A호 공인을 받기 위해서 일부 신청인이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는 기준으로 저희가 C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권고 기준은 A호 공인을 받기 위한 일부 신청인이 기초 점수 이상 1점 이상을 취득해야 되는 기준으로서 D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준수 기준은 필수 기준이기 때문에 A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이 재무건전성 기준도 필수 기준이라서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A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체크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할 때 활용하기 위한 그런 체크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옆에 실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는 공인기준별로 평가하는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공인기준별 평가 방법은 문서화 여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실행 여부에 대한 평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화 평가란 실행이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절차서로 마련이 되어 있는가, 업무 매뉴얼로 마련이 되어 있는가를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실행 평가란 공인 기준대로 업체에서 실제 실행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공인 기준에 따라서는 문서화 및 실행 여부를 이제 동시에 평가하는 그런 기준도 있고요. 지금 저희 법규준수와 같이 실행 여부만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그런 공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규준수는 실행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뭔가 절차서를 만든다라든지 매뉴얼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이 공인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 자료만 제출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실행이 되어 있는지를 관세청이 평가를 하고 충족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심사 유형이라고 해서 서류 심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O 공인 기준의 심사 유형은 서류 심사 방식, 그리고 현장 심사 방식, 그리고 서류 심사 후 현장 심사 방식,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류 심사는 서류 심사로 규정이 되어 있는 공인 기준 같은 경우에는 현장 심사가 생략이 됩니다. 서류 심사는 신청업체의 그런 신청서나 아니면 자체평가표, 그리고 수출입 그 관리 현황을 설명한 그런 수출입 관리 현황 설명서 등을 토대로 해서 AO 공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서류의 형식적인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확인, 그리고 신청 부문별 공인 기준의 결격 사유 여부 확인, 그리고 세부 공인 기준별 충족 여부 확인 등을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장 심사 유형인 그런 공인 기준의 경우에는 서류 심사가 생략됩니다. 현장 심사는 관세청장이 기업이 AO 공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신청업체 본사 및 사업장을 방문해서 실지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류 심사 후 현장 심사 유형인 공인 기준의 경우에는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를 병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인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법규 준수 기준은 서류 심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인 기준이 서류 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입증 자료에 기초해서 심사가 완료되고 현장 심사 시에 별도로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가이드라인의 구조와 가이드라인에 표시되어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법규 준수 기준 중에 첫 번째 공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격 사유는 임용이나 고용, 위임 관계 등의 그 법률 관계에서 그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각종의 그런 자격 제도에서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아니면 각종의 인허가, 등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영업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결격 사유를 두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그리고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직업, 그리고 고도의 어떤 전문성이나 윤리성, 공정성이 요구되는 그런 직종이나 사업 영역에서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공공의 위험과 손실 그리고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격 사유는 자질이 부족한 자가 이러한 직종이나 사업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준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직종이나 사업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에서 자질이 부족한 자를 배제시키기 위한 기준으로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AO 공인에도 이러한 같은 취지에서 결격 사유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AO 공인 업체랑 화주, 선사, 운송인, 그리고 창고업자, 관세사 등과 같은 수출입 물류와 관련된 그런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각국의 세관 당국이 무역에 대한 안전성을 공인한 업체를 의미를 하고, 이렇게 AO로 공인된 업체는 통관 절차상에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질이 부족한 자를 만약에 AO로 공인을 하고 이런 AO 자질이 부족한 자가 AO로 공인받고 그로 인해서 간소화된 통관 절차 축소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무역거래 과정에서 위험이 초래될 수 있겠죠. 그럼 위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자질을 갖추지 못한 자를 AO로 진입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AO 진입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AO 공인의 필수 조건으로 결격 사유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격 사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사회생활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한 직종이나 사업 영역에서 배제시킴으로써 헌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경제 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결격 사유는 반드시 몇 가지 엄격한 그 원칙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법률에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결격 사유는 직접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직접 규정이 돼야 되고, 따라서 그런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이나 하위 법령 위임을 하고 그 하위 법령에서 결격 사유를 규정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결격 사유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하고 내용이 적정해야 됩니다. 관련된 법령에 따른 자격, 그리고 인허가 제도나 인허가 대상 영업이나 사업의 성질에 비추어서 결격 사유를 둘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를 두는 경우에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제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형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결격 사유로 규정을 할 때에는 언제까지 그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A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런 행정처분과 관련된 결격 사유에 있어서는 그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날 것을 규정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 결격 사유는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야 됩니다. 결격 사유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공공복리의 증진이나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어야 하겠죠. 그리고 특정 자격에서 기존 자격 취득자의 과잉을 이유로 어떤 신규 취득을 억제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특정 영업에서 어떤 수급 불균형을 이유로 신규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결격 사유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단순히 어떤 행정 편의를 위해서 행정관청이 결격 사유를 두는 것도 금지돼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유사 제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결격 사유의 도입 여부와 그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격 사유를 도입하려는 자격, 영업 등과 그런 유사한 성격을 가진 분야의 결격 사유를 참고해서 유사 제도 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로 결격 사유의 여러 항목 중에 필요한 항목만 규정을 해야 됩니다. 결격 사유 항목에는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피성년 후견인이라든지 아니면 피한정 후견인 등 이런 행위 능력이 결여된 이 행위 능력과 관련된 결격 사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또는 영업의 취소가 있었던 경우 등과 같이 벌칙이나 행정처분과 관련된 결격 사유도 있을 겁니다. 행정 그 외에도 징계 처분과 관련된 결격 사유, 그리고 국적과 관련된 결격 사유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항목 중에서 결격 사유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항목만을 선택해서 규정하고 불필요한 항목까지 일률적으로 규정해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정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A호로 좀 돌아와서요. A호 공인 기준 중 법규 준수 기준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그런 결격 사유는 관습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특허 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정입니다. 관습법에서는 보세창고 그리고 보세 판매장 등과 같은 특허 보세구역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인에 대한 결격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은 질병이나 또는 장애, 그런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 또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못한 자와 같이 행위 능력이 결여된 자, 행위 능력과 관련된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습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리고 관습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그리고 관습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같이 행정처분 관련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보세구역 운영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고, A호 공인을 위한 법규 준수 기준에서도 관습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 이 특허 보세 운영인의 결격사유 규정을 동일하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우리 결격 사유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관습법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을 하고 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결격 사유로 두고 있는데, 이건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벌칙 규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는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각종의 그런 벌칙 규정들인데요. 먼저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서적이나 아니면 수출입 금지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그리고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신고를 하긴 했는데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수출입한 자는 밀수출입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과세 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을 한 자, 그리고 역시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서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재심사 등을 신청을 한 자,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거를 원래 완제품인 상태의 것을 부은품으로 바꿔서 수입을 한다라든지,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이나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은품으로 분할해서 수입을 한 자,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수출에 필요한 허가나 승인, 추천, 그리고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입한 자,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를 면탈한 자,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관세 포탈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입 신고나 보정 신청, 그리고 수정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해서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가격조작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밀수품이라든지 아니면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은품이나 미완성, 불완전한 상태의 물품으로 수입을 한 경우 수입된 물품,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수출입에 필요한 각종의 허가나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에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서 수출입된 물품을 취득한다든지 또는 타인에게 양도한다라든지 운반하거나 또는 보관하거나 이러한 거래를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밀수품 취득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강세 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자, 그리고 압수 물건의 보관자 또는 압류 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 탈루, 손괴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강제징수 면탈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관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서 납세 신고할 것을 허락한 자는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관세법에는 양별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관세법에 규정된 벌칙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형을 받게 된 법인도 A2 공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니 그 부분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관세법 이외의 법령,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대무역법이라든지 외환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관세법 이외에 다른 무역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인해서 양별 규정에 따라 처벌된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A2 공인을 신청하는 기업들은 이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인적사항 명세서라는 걸, 정해져 있는 양식에 따른 인적사항 명세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관세청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를 해서 충족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법규준수도 기준에 대한 첫 번째 기준, 결격 사유에 대한 기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보시는 화면은 법규준수 기준 두 번째 기준이 되겠습니다.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법이 되겠죠. 법 제268조의 2를 위반해서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필수 기준이고요. 실행 여부만 평가를 하게 되고 서류심사 대상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관세법 규정을 위반해서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 중개사업자의 전산 처리 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그리고 지정을 받지 않고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을 운영하거나 전자문서 중개 업무를 행한 자, 그리고 국가관세 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 중개사업자의 전산 처리 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국가관세 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 중개사업자의 임원, 직원이었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A호 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이라는 용어와 전자문서 중개사업자라는 용어가 좀 보이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국가관세 종합정보망, 저희가 사실 저는 이 표현보다는 저희가 유니패스라는 그런 용어로 용어가 좀 더 익숙합니다.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저희가 국가관세 종합정보망, 저희가 국정망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국정망은 관세법에 따른 신고나 신청, 보고, 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라든지 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이 필요한 물품의 증명이나 확인 신청 등과 같은 전자신고, 그리고 전자신고에 대해서 세관의 승인, 허가, 수리 등에 대한 교부, 통지, 통고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전산처리 설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국정망은 관세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국가관세 종합정보망 운영연합회라는 재단법인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법에 따라서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수출입 신고, 입출항 보고, 그리고 물류업체들, 보세창고라든지 이런 물류업체들이 이행을 하는 화물 반출입 신고, 이런 것들을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저희가 전자문서 중개사업자라고 합니다. 즉 수출입 기업이나 물류업체 그리고 관세청 사이에서 수출입 기업이나 물류업체가 신고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문서들을 수신받아서 관세청의 표준에 맞는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이를 관세청으로 정제된 깨끗한 전자문서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자를 전자문서 중개사업자라 말하고요. 관세청으로부터 인가된 자만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KT넷이라든지 KC넷과 같은 사업자들이 전자문서 중개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출입 신고라든지 아니면은 화물에 대한 그 선박이나 그런 항공기에 대한 입출항 보고, 그리고 적화 목록 제출, 그리고 화물에 대한 반출입 신고 등과 같은 이런 화물의 반출과 관련된 세관 신고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승인 또는 그 밖에 조건의 구비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증명, 그리고 확인 신청, 각종의 신고나 신청이나 증명 등의 처리 결과에 대한 조회, 그리고 전송, 그리고 각종 세금에 대한 그 납부 고지서에 대한 송달, 그리고 납부, 그리고 신고 필증, 수입세금 계산서 등과 같은 증명서의 발급 등 관세 행정의 대부분이 현재 전자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자문서의 위변조는 수출입 공급망 전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유로 A역 공인 기준 중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결격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았다 그러면 2년 이상 경과가 되어야 되겠죠.
해당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첫 번째 공인기준과 마찬가지로 인적사항 명세서를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신 이 법규준수 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 각 세부 공인기준마다 이 인적사항 명세서를 다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각 세부 공인 기준마다 인적사항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지만 어차피 동일한 자료들이 중복되는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서 일괄해서 인적사항 명세서는 한 번 제출로 통합 제출로 나머지 공인 기준에 대한 그런 제출 자료도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공인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공인 기준입니다.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해서 벌칙 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역형의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필수 기준이고요. 실형 여부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고 서류 심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25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 해당 시행령에서 정한 법령은 관세법 이외에 다음과 같은 법령을 의미합니다. 수출용 원재료 등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수입된 원재료를 이용을 해서 제조된 물품을 수출을 했을 경우 또는 수입된 물품을 그대로 다시 재수출을 했을 경우에 수입 당시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법령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특례법인데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환특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특법을 위반해서 부정환급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환급세액 산출에 기초가 되는 그런 소요량 계산서나 이런 기타 증명 자료를 허위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은 저희가 다른 나라와 체결이 되어 있는 그 FTA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규정한 특례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규정에는 협정 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원산지 증명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FTA를 적용받는 물품에 대한 통관 특례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FTA 특례법을 위반해서 원산지 결정 그리고 관세 부과, 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자료 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A호 공인이 불가한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대무역법 그리고 외국한 거래법 위반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는 속칭 무역에 관한 3대 기본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그리고 대무역법, 그리고 외환거래법이 그것인데요. 관세법은 수출입 통관의 절차와 관세 부과 등을 규정한 법령이고요. 대무역법은 무역 전반의 관리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대무역을 위해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은 수출입 대금의 지급이나 영수 등을 관리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대무역법은 자유로운 대무역뿐만 아니라 공정한 대무역을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대무역법에서는 수출입 증대를 위한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불공정 무역 방지를 위한 각종의 규제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제한 그리고
원산지 표시에 관한 의무사항이 그것인데요. 먼저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 파괴 무기와 이에 운반 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이나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국민 안보를 위해 수출의 제한을 받고 있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 수출 통제 체제 원칙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통해서 전략물자를 고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대무역법에 따라서 좀 중한 수준의 아주 높은 수준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제도는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로 저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WCO에서도 원산지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을 마련을 해두고 있고요. 각 국에서도 원산지 표시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에게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원산지 정보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 안전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무역법에서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 그리고 판정된 원산지를 어떤 식으로 표시해야 되는지 그런 표시 방법에 대한 기준들, 표시 위치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무역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이 원산지 표시 제도의 그런 수준이 WCO의 일반 원칙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그런 기준들에 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대무역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무역법에 따라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벌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렸던 전략물자나 원산지 표시 제도 외에도 대무역법에서는 안전하고 공정한 무역 거래를 위해서 무역에 관한 국제교약이나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 그리고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또는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 그리고 동식물의 어떤 생명이나 건강 그리고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한 조치나 금지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무역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각종 수출입 규제에 관한 조치를 위반해서 처벌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AO 공인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AO 공인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AO 공인업체란 수출입과 관련된 그런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각국 세관 당국으로부터 무역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국제 평화나 안전 유지 그리고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이나 환경을 위협하고 그런 위협하는 행위를 한 자를 AO 공인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무역법 외에도 외국환 거래법 위반자도 AO 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환 거래법은 수출입 대금의 지급이나 영수를 관리하는 법률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은 외국환 거래, 기타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서 대외 거래의 원활화 그리고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화 가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불법적인 외화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규정 위반을 했을 경우에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은 자는 공인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지금 1.1.3.1에 해당하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도 역시 인적사항 명세서를 제출을 하면 되는데 역시 다른 기준과 통합해서 한 번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법규준수 기준의 네 번째 세부 기준이 되겠습니다.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필수 기준이고요. 실행 여부만 평가를 하고 서류 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네. 지금 관세법 제276조에 규정된 그런 어떤 벌칙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보세 전시장, 그리고 보세 건설장 및 보세 판매장과 같은 그런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보세 기능을 수행을 한 자, 그리고 세관장의 폐쇄 명령을 위반해서 종합보세 기능을 수행을 한 자, 그리고 세관장이 보세구역에 반입을 명령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않은 자, 그리고 수출입 신고를 할 때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자, 그리고 보정 신청, 수용 신고를 할 때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 그리고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운송수당이나 관세 통로, 하역 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물품을 반출한 자,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적재화물 목록을 작성했거나 제출한 자, 그리고 저희 관세법에서는 수출입과 관련된 그런 문서들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5년간 보관해야 되는 수입 관련서를 보관하지 않았다라든지 3년간 보관해야 되는 수출 관련서로 등 이런 법정된 신고서를 보관 의무를 위반을 한 자, 그리고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그 용도 세율 적용을 받고 물품을 수입 신고 수리로부터 3년 내에 해당 용도 세율을 적용받은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양도한 자, 그리고 또는 특정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관세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 그 규정된 기간 내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자, 그리고 특허보세구역 운영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않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 이렇게 등과 같이 관세법 제276조에 규정된 벌칙사항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를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예외 공연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역시 해당 기준 충족 여부는 통합해서 제출되는 인적 명세서를 통해서 입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법령 준수와 관련된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법령 준수에 관한 기준 외에 법규 준수도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좀 보시면 신청업체는 통합법규 준수도 시스템 또는 현장 심사를 통해 측정된 관세행정 법규 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 기준이고요. 그리고 시행 여부만 역시 평가를 하고 서류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그런 공인기준이 되겠습니다. 법규 준수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법규 준수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규칙이나 지시 등에 순응하는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험관리 분야에서 고위험 분야를 선별하기 위한 지표 중에 하나로 법규 위반 사항을 수치화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한정된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험도를 구분을 하고
고위험 분야에 대해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이 법규 준수도라는 지표가 주로 활용이 됩니다. 법규 준수도에 대한 개념을 무역거래에 한정을 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무역거래에서의 법규 준수도는 수출입 관련 법령의 준수와 관련된 그런 사항, 특히 세관에 대한 신고 행위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를 하는데, 법규 준수도의 평가 및 활용 등에 대하여 규정한 통합 법규 준수도 평가와 운용에 관한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 준수도의 정의에 따르면, 법규 준수도는 무역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에 대하여 관세법, 대무역법,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의 준수 여부를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측정한 점수고, 그 결과를 관세 행정에 활용함으로써 수출입 관련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를 유인하고자 도입된 제도를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관세청은 이 법규 준수도 제도를 2005년도에 최초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 법규 준수도 도입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한국관세청은 수출입 물류의 촉진과 물류업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수출입 물류업체의 관세 법령에 대한 준수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의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수출입 물류업체에 대한 대상 법규 준수도 측정 및 평가 관리 제도를 도입했고, 이 제도가 최초에 도입된 법규 준수도 제도가 되겠습니다. 해당 제도에 따라서 관세청은 수출입 물류업체를 위험도에 따라서 차등 관리했습니다. 수출입 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기반에 의해 보세화물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입 물류업체의 관세법령의 준수도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었던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당시 이 법규 준수도 도입 당시 우리나라 국내 환경을 조금 살펴보면, 당시는 세계적인 그런 개방화 추세, 그리고 한국산 그 상품의 품질 향상에 힘입어서 무역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던 그런 시기였고, 무역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관세행정 서비스의 수용 증대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세관 인력의 증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세관 인력의 증원이 증가된 무역량을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세관 인력의 증원이 무역량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 주된 원인은 어떤 작은 정부 정책과 그리고 재정 원칙에 입각한 징세비의 최소화나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수출입의 지원 추세와 맞물려서 세관 인원을 이와 비례해서 증원시키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보세 운송의 발착 확인이나 보세 화물의 입고 확인 등 이런 경미한 관리 업무가 일일이 현장에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입 업체들의 편의와 국가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세관 절차는 점차 간소화되는 데 비해서 이 간소화된 세관 절차를 악용한 밀수와 그리고 수출입 물류 업체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증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제적으로는 세관 절차 간소에 대한 국제규범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WTO에서는 제1차 강요회의 이후에 무역 원활화가 논의가 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APEC이라든지 아셈의 무역 원활화 논의에서도 세관 절차가 핵심 관심 사항으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세관 절차의 간소화와 국제적 조화를 통해 세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저희가 국제협약 개정 의정서, 저희가 일명 교토협약이라고 하죠. 교토협약이 2006년 2월에 제정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 교토협약에서는 세관 절차의 간소화 및 무역 원활을 위해서 회원국에게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를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토협약과 같이 무역 원활에 집중하게 되면 국경 안전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국경 안전에 보다 집중하게 되면 무역 원활화가 저해되므로
WCO를 포함한 그 각종의 국제기구들과 9.11 테러로 큰 타격을 입었던 미국은 국경 안전 강화 동시에 무역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AO 제도나 미국의 CTPET이 바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그런 상황에서 관세청은 개정교토협약 등 국제협약의 이행과 적은 부족한 세관 인력으로 무역 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수출입 물류업체의 관세 법령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해서 수출입 물류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수출입 물류업체 대상 법규 준수도 측정 및 평가 관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당 제도 도입 이후에 WCO 세이프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등 세계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국관세청도 위험관리, 법규 준수도 등의 모니터링을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통합관리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AO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AO 인증 신청의 기본 요건으로 법규 준수도를 한 해 공인 기준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AO 제도의 도입과 함께 AO 공인 대상인 모든 수출입 업체와 그리고 관세사, 물류업체를 측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시스템상으로 측정 가능한 그런 항목으로 평가 항목을 구성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통합 법규 준수도 체계가 재설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규 준수도가 AO 공인의 기본 요건에 포함됨에 따라서 AO 공인을 받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은 인증 시청의 기본 요건인 법규 준수도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AO 공인을 위한 최소 법규 준수도 점수는 제가 아까 80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기업의 신고 정확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신고 오류가 적다는 것을 이제 역설하므로 AO로 공인된 기업은 무역 활동에 있어서 품질이 높은 기업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 AO 공인 및 등급 조정을 위한 법규 준수도 측정은 정량 평가 항목을 측정하는 통합 법규 준수도와 그리고 AO 종합심사 결과를 반영한 종합심사 협력도 점수를 감안하여 최종 측정된 점수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법규 준수도 체계와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우리나라의 한국의 법규 준수도의 구성 그리고 평가 체계가 되겠는데요. 한국의 법규 준수도는 신고 정확도에서 중요사항 위반 사항을 차감하고, 그리고 관세 협력도를 가산을 한 다음에, 그리고 종합심사 과정에서의 협력도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신고 정확도와 중요사항 위반 평가로 구분하여 적발 내역을 차등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령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관세 협력도를 법규 준수도 측정 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결과 중심의 법규 준수도 측정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원인이나 그리고 과정을 합산하였다는 것으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평가 항목별 평가 방법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첫 번째에 보시면 수출입 관련 법령 등에 따라서 세관에 신고, 신청, 그리고 제출한 또는 보고한 사항 등에 대한 정확성과 적정성, 이를 신고 정확도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신고 정확도 평가 점수는 99점에서 그리고 각종 업무별로 저희가 신고 행위에 대한 오류 비율과 평가 항목별 배점을 곱한 값을 차감하여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출입 관련 법령의 위반 또는 불이행 등으로 세액 등을 추징을 당했다라든지 과태료나 과징금, 그리고 통고 처분 또는 벌금 부과, 그리고 행정제재 등을 받은 실적, 이것을 저희가 중요사항 위반 평가 점수라고 하는데요.
중요사항 위반 평가 점수는 중요사항 위반 건수 또는 금액에 비례하되 50점의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고 정확도 평가 점수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관세 행정에 대한 협력, 세관 업무에 대한 협력 등에 대한 실적, 이것을 관세 협력도 평가 점수라고 합니다. 자진세액 정정한 실적이라든지 관세청장으로 표창받은 실적이라든지 관세청에 마련된 각종의 그런 제도를 활용한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 점수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관세 협력도 평가 점수는 수출입 업체는 5점, 그리고 관세사 등 신고인은 10점, 그리고 기타 물류업체는 7점의 범위 내에서 산정이 됩니다. 이렇게 신고 정확도, 그리고 신고 정확도에서 중요사항 위반 점수를 차감하고, 그리고 관세 협력도 점수를 가산한 점수가 관세청의 그런 통합 법규 준수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되는 통합 법규 준수도가 되겠습니다. 통합 법규 준수도 점수는 평가 대상 기간은 최근 2년이고요. 매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유니패스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해당 당사자에게 제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통합 이 법규 준수도 점수를 받고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는데요. 관세청은 그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법규 준수도 정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거나, 또는 이의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등과 같은 불복 청구에 따라서 청구인의 의견이 인용이 된 경우에도 최초에 산정이 되어 있는 법규 준수도 점수를 정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업체별 통합 법규 준수도 점수에 종합심사 과정에서의 협력도, 종합심사의 준비 과정이라든지 종합심사 진행 중의 협력도, 그리고 심사팀이 제시한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 내역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책정된 종합심사 협력도를 가감해서, 이 종합심사 협력도는 반드시 가산되는 게 아니라 협력이 굉장히 협력에 대한 수준이 낮은 경우에 제대로 협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합법규 준수도 점수에서 차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한 종합심사 협력도를 가감한 최종 점수를 AO 공인이나 등급 조정 시에 법규 준수도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법규 준수도 평가 항목 중 신고 정확도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신고 정확도, 법규 준수도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이 신고 정확도에 대한 평가 체계인데요. 우선 수출입 업체를 기준으로 보면은 수출입 통관 시 신고서에 입력되는 그런 모든 정보,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런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정정이라든지 또는 보완, 세관이 보완을 요구한다라든지 신고가 치화된다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고 정확도가 차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이 정정이 되거나 세관으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거나 아니면 취하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 사항에 대한 오류로 인해서 각하가 되거나 또는 세관이 통관을 보류한다라든지 아니면 수입 물품의 원산지에 오류가 있어서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보수작업 명령을 받는다라든지 또는 적합 목록에 대한 정정이 발생하거나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선적 기간을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이 신고 정확도 점수가 차감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출입 신고 분야의 어떤 중요 항목으로는 보시면 세번부호나 세율, 그리고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과세가격 책정 시 물품의 금액에서 가산돼야 되는 그런 금액, 그리고 감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과세가격 책정 시 물품 대금에서 공제가 돼야 되는 금액, 그리고 물품에 대한 결제 금액, 단가,
그리고 역시 과세가격 책정 시에 가산이 되는 보험료나 운임, 그리고 물품의 수량, 이와 같이 주로 세액 결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중요 항목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중요 항목에 대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미 항목에 대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점수가 많은 점수가 차감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미 항목으로는 수입자, 납세 의무자, 해외 거래처나 거래 종류와 같은 그런 기본 정보하고, 그런 거래 물품명이나 모델 규격이나 성분, 그리고 상표, 그리고 물품의 수량, 순중량, 환급 물량과 같은 수입 물품에 관한 정보, 그리고 원산지나 수입 요건에 관한 정보 등과 같이 수입 규제에 관련 사항도 경미 항목으로 포함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 신청 경우에도 환급 신청이나 또는 환급 대상 수출을 인정되는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시점에 신고되는 그런 반입 신고, 그리고 환급 대상 물품에 대해서 환급세액 증명을 위한 그런 서류의 발급 신청 시에 그런 환급 구분 부호라든지 환급 신청이나 인이나 품명이나 규격에 대한 정보라든지 세분 보호라든지 수량, 그리고 공급 금액, 그리고 포장 개수 등과 같은 이런 중요 항목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반입 장소나 수량 단위 등과 같은 경미한 항목에 오류가 있어서 정정이나 환급 신고에 대한 정정이라든지 취하가 됐을 경우에도 신고 정확도가 차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이 법규 준수도의 평가 대상은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관세사나 보세구역 운영인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운송업자라든지 화물 운송 주선업체, 포어더, 그리고 선박 회사, 그리고 항공사 등도 모두 수출입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법규 준수도의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이 수출입 기업이 아닌 관세사의 경우에도 수출입 기업과 동일하게 수출입 신고라든지 환급 신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요 항목 또는 경미 항목 위반 여부에 따라서 신고 정확도가 차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세구역 운영인의 경우에도 화물 반출입 신고라든지 보세 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그런 사용 신고 시 신고 항목 오류, 그게 중요 항목에 대한 오류인지 경미 항목에 대한 오류인지에 따라서 그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신고 정확도가 차감되도록 그렇게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 운송업자의 경우에도 세관이 신고하는 보세 운송 신고나 또는 화물 운송 주선업체, 특성업체, 선박회사나 항공사의 경우에는 적화 목록 신고 시에 오류가 발생하면 역시 그게 중요 항목에 대한 오류인 건지 경미 항목에 대한 오류인 건지에 따라서 신고 정확도가 차감되도록 그렇게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법규 준수도는 AO 공인 여부나 공인 등급 결정 과정에서 활용이 됩니다. AO 공인을 위해서는 최소 80점 이상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AO 공인 등급이 A등급으로 결정이 되고,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에는 AA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규 준수도 점수가 95점 이상이고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는 경우에는 AAA까지 최고 등급인 AAA 등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AO 공인 여부 또는 등급 결정에 법규 준수도 점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AO 공인 과정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곳곳에서 이런 법규 준수도가 위험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법규 준수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는 사전세액 심사 대상 물품, 즉 가격 변동이 큰 물품 등 수입 신고 수리 이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서 수입 신고 수리 전에 그 세액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정해진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 수입 시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법규 준수도 80점 이상인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러한 담보 제공, 사전 세액 심사 대상 물품 수입 시 담보 제공을 생략하도록 하는 등 그 담보 제도에서도 법규 준수도는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법규 준수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물품 검사 비율을 낮게 운영한다라든지 또는 법규 준수도를 고려해서 통관 시 심사를 생략하거나 아니면 간이한 방법으로 심사를 한다라든지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나 승인 등 요건을 구비하는 물품 수출입 신고 시에 세관장이 수출입 요건 확인을 생략을 하고 통관 이후에 사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율 확인 우수기업 지정에도 이 법규 준수도 점수가 고려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관세행정 내에서 위험관리 지표로 법규 준수도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상 AO 공인 기준 중 법규 준수도 기준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규 준수 기준은 크게 자격 요건 그리고 법규 준수도 요건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자격 요건으로는 관세법이 규정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 관세법 및 무역과 관련된 법령 위반을 하지 않을 것을 또는 위반을 했다 그러면 2년이 경과되었을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위험관리 지표 중 하나인 법규 준수도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규 준수도 기준은 평가 항목은 많지 않고 제출 자료 역시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법규 준수 기준은 필수 조건이고 불충족 시에는 AO 공인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O 공인을 받은 이후에도 이 법규 준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인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AO 공인 전후 평상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AO 공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법규 준수 기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고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법규 준수 기준이 AO 공인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1번 한국, 2번 미국, 3번 중국, 4번 일본. 네, 정답은 2번 미국이 되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법규 준수 기준을 AO 공인 기준 중에 하나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법규 준수 기준을 공인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전관리 기준만 채택을 하고 있죠. 미국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법규 준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법에 규정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2번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법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 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해야 한다. 3번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4번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 5번 법규 준수도 시스템으로 측정한 신청업체의 관세행정 법규 준수도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는 거죠. 1년이 아니라. 네,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규 준수도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1번 신고 정확도, 2번 중요사항 위반 여부, 3번 관세 협력도, 4번 수입제세 납부 실적, 5번 종합심사 협력도. 네, 정답은 4번 수입제세 납부 실적입니다. 법규 준수도는 신고 정확도 평가 점수에서 중요사항 위반 평가 점수를 차감하고
관세 협력도 평가 점수를 가산해서 산정하며 종합심사 협력도 평가 점수를 가감해서 AO 공인 등급 결정의 과정에서 최종 점수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재무 건전성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재무 건전성 기준에 대해서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 건전성 기준은 수출입 기업이 관세 행정 법규 준수도와 그리고 수출입 공급망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AO 공인 기준에서는 재무 건전성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와 그리고 재무 상태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법규 준수 기준과 마찬가지로 필수 기준으로 불충족 시 AO 공인이 불가한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필수 기준이고요. 예. 그리고 별도의 문서화 여부는 평가하지 않고 실행 여부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 건전성 기준은 서류심사 대상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성업체 등록을 불허한다라든지 아니면 구매 대행업자 등록을 불허한다라든지 아니면 통관을 보류한다라든지 아니면 수입세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후 납부를 위한 담보 제공 생략자 지정을 불허한다라든지 아니면 관세 등 수입재세를 월 1회 일괄해서 납부할 수 있는 월별 납부 업체 지정을 불허한다라든지 또는 특허 보세구역 특허를 불허한다라든지 이처럼 기업의 어떤 신뢰도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각종의 특혜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 체납 여부는 기업의 신뢰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체납 여부는 신용평가기관에서 기업의 신용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AO 공인을 신청한 업체는 관세 그리고 국세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체납 여부를 관세청 징수 시스템 그리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서 그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신청업체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 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부채 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 비율의 200% 이하이거나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 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 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 단 1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수 기준이고요. 그리고 실행 여부만 평가하고 서류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감사를 받은 기업의 경우 외부 감사 의견이 적정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그런 기업은 표준 재무제표 증명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표준 재무제표 증명이란 기업이 법인세 신고 시에 세무서에 제출한 그런 표준 재무제표와 동일한 표준 재무제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단 이 표준 재무제표 증명은 외부 감사인에 의해서 그 신뢰성이 검증된 자료는 아닙니다. 네, 외부 감사란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외부 기관에 의해서 검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기업 회계의 적정 여부를 내부 사람이 아닌 외부인이 평가하는 것이고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부 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외부 감사의 대상은 상장법인 또는 상장회사가 되기 위해서 IPO를 신청한 주식회사는 무조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기준 자산 총액이 500억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회사는 무조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회사라 하더라도 직접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평가된 자산 총액이 120억 이상인 업체 또는 부채 총액이 70억 이상인 경우,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사원수 50명 이상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 중에 2개 이상,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종업원수 기준을 포함해서 3개 이상 해당되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부 감사에는 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이나 아니면 회계법인만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장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감사인들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의견은 적정, 한정, 그리고 부적정, 의견 거절 4가지가 있습니다. 적정 의견은 회사가 기업 회계 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정 의견은 회계 기준 위반 사항이 일부 있긴 하지만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까지 갈 수준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고요. 부적정 의견은 기업 회계 기준에 위배해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었고 그 오류가 중대하고 그리고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어서 신뢰할 수 없을 때 표시하는 의견 표명이 되겠습니다.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하거나 재무제표의 위반 사항이 너무도 심각해서 의견 표명을 거절할 때 그런 경우에 표시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외부 감사 결과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 거절과 같이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해당 기업은 상장 폐지 위험에 놓이게 되는 등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AO 공인 기준에서는 외부 감사 대상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 의견이 적정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외부 감사 의견이 적정이라는 의미가 곧 이 외부 감사 의견이 적정이라는 의미는 기업 회계 기준을 잘 준수하였다는 의미인 거지 외부 감사 의견이 적정이라고 해서 그게 곧 해당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도 얼마든지 부실로 연결될 수 있고 감사인은 부실 기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정이라는 의견을 기재하면서 계속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강조사항을 함께 기재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외부 감사 결과 적정 의견만으로 해당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AO 공인 기준에서는 재무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이런 기준들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부채 비율이 동종 업종의 평균 부채 비율의 200% 이하이거나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 적격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0% 이상 매출 증가 등 성실한 법규 준수에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좀 더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업체의 부채 비율이 동종업종 평균 부채 비율의 200% 이하일 것. 두 번째,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 적격 이상일 것. 구체적으로 회사채 BBB- 이상, 기업어음 A3- 이상, 회사 신용등급 BBB-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최근 3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매출액 증가가 있을 것. 이 세 가지 조건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할 때 활용되는 지표들이고 이를 AO 공인 기준에서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란 장단기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나타내고 성장성이나 수익성, 안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평가가 됩니다. 수익성 평가 시 고려하는 주요 지표로는 총자산 순이익률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같은 재무 지표가 활용이 됩니다. 총자산 순이익률이란 총자산을 이용하여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수익성 지표로서
총 자산에서 당기 수익이익을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의 능률을 측정하는 기준이자 수익성을 분석하는 지표로 많이 활용을 되고요.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을 나누어서 그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안정성에 대한 평가 시에는 부채 비율과 이자 보상 비율과 같은 재무지표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부채 비율이란 타인 자본 의존도를 나타내며 기업의 건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서 타인 자본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고, 그렇죠. 금융 비용에서 영업이익을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평가 시에는 매출액 증가율과 순이익 증가율이 흔히 활용이 되는데요.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도에 비해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전기 매출액 대비 증가된 단기 매출액의 비율로 계산을 합니다. 순이익 증가율이란 순이익이 전년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고 전기 순이익 대비 증가된 단기 순이익의 비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재무 건전성 충족 요건 중에 부채 비율에 대한 기준이 일반적인 기업의 재무 건전성 평가 시 고려된 항목 중에 안전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고요.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 비율이라는 것이 이에 대한 기준이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를 할 때 성장성과 관련된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투자 적격 수준 이상이라는 기준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 평가 시 고려되는 성장성이나 수익성, 안정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용평가기관에서 기업의 신용 위험을 등급으로 나타내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결정을 할 때에도 크게 재무 요소와 비재무 요소를 구분해서 안정성, 수익성, 그리고 활동성, 현금 흐름, 그리고 기업 규모, 사업성, 경영 위험 등과 같은 평가기관별로 정해진 항목에 따라서 평가의 등급을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기업 신용평가 등급은 해당 기업의 재무 건전성 및 부도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 정부나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기업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 신용 등급을 가장 먼저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또는 정부 정책자금 신청을 할 때 그리고 협력업체 선정을 하는 등 할 때 활용되는 등 중요한 참고 지표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신용 등급이 낮게 평가되면 회사 운영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의 입찰 납품, 기업 간의 거래, 사업 제휴 등에 있어서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겠죠. 이처럼 재무 건전성 기준, AO 재무 건전성 기준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 평가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모두 채용을 해서 규정을 하되 그런 평가 지표 중에 일부만 충족하는 경우에도 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서 다소 좀 완화돼서 기준이 마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재무 건전성에 대한 기준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몇 가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재무 건전성 공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조건은 1번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에 체납이 없어야 한다. 2번 신청업체의 회계감사 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적정이어야 한다. 3번 신청업체의 부채 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 비율의 200% 이하이어야 한다. 4번 신청업체의 회사채 신용등급이 WB 이상이어야 한다. 5번 신청업체가 최근 3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매출액이 증가해야 한다. 이 중 재무 건전성 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4번. 신청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 적격 수준 이상이어야 하죠. 회사채 신용 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두 번째 문제입니다. 법규 준수 및 재무 건전성 공인 기준의 충족 여부 평가 시 평가 대상은
1번 문서화 여부, 2번 실행 여부. 정답은 2번 실행 여부. 법규 준수 및 재무 건전성 공인 기준에 대해서는 문서화 여부는 평가하지 않고 실행 여부만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A6 공인 기준 중 법규 준수 기준 그리고 재무 건전성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국 A6 공인 기준은 도입 초기에 기업 현실을 반영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로 인해서 A6 공인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구사항이 유사한 공인 기준이 많아서 제출 자료가 중복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인 신청 과정에 실무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이 A6 공인 기준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개선을 해왔고요. 기업의 현실을 반영해서 공인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수정을 하고 내용을 구체화시켰고 그리고 동일한 제출 자료는 통합하여서 제출하도록 하는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일부 공인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에서는 여전히 현실 반영이 미흡하고 제출 자료가 과다하다는 문제와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과도한 보안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업체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이 법규 준수와 재무 건전성 기준은 주요 국가의 공인 기준과 요구 수준이 비슷한 수준이거나 또는 그 요구 수준이 다소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가 과도하지 않고 업체들도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기준임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서 공인 기준에 대한 특별한 거부라든지 또는 뭐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은 수준이고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 준수와 재무 건전성에 대한 기준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공인 기준에 대한 항목 수가 많지 않고 제출 자료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만약에 이 두 가지 기준에 있어서 불충족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내부 통제 시스템 기준이나 또는 안전관리 기준처럼 단시간 내에 이거를 개선을 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A여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공인 기준이 아닙니다. 불충족 사항이 발생이 되고 법규 준수도 재무 건전성에 있어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이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A6 공인을 준비하는 기업 또는 A6 공인을 받은 기업들은 평상시에 법규 준수 기준과 재무 건전성 기준을 계속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평상시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법규 준수 및 재무 건전성에 대한 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